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잘했어요. 그렇다고 수학에 뭐 천재나 신동은 아니었고요. 학교 대표로 수학 경시대에 나가서 상도 받았고요. 수학이 별로 어렵지 않고 또 잘하니까 그냥 묵묵히 공부했던 기억이에요. 또 학교 수학 선생님들도 제가 많이 좋아했죠. 그런데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면서 와, 수학이 이런 거였어? 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대학 수학에서는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그냥 생각의 유의만 즐기면 되니까요. 중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정도로 생각했어요. 대학 들어가서 전공 수학을 해보니 계산하는 거 싫어하고 또 복잡한 계산 문제 보면 한숨 나오고 계산 문제 틀려서 수학 점수 안 나오는 친구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학교 때에도 저는 수업 시간에 그냥 충실하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수학 공부를 하면서 제 언어가 바뀌어가는 걸 느꼈어요. 이럴테면 대화에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 그거 확실해? 100% 확실해? 아, 나 그거 20% 정도 했어. 아, 80%는 망했어. 뭐 이런 식으로 제 언어가 정형화되고 있다는 거죠. 또 객관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걸 느꼈어요. 수학자들은 뭘 정의하는데 굉장히 신중해요. 쉽게 단정 짓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들을 때도 습관적으로 뭔가 예외가 있겠지. 생각 못한 다른 경우도 있겠지. 말하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 있겠지. 누구에게나 동의하고 공감하는 보편성을 추구하다 보니 매사에 신중한 것 같아요. 때론 너무 신중한 게 문제죠. 또 논리적 엄격성을 추구하는 걸 느꼈어요. 아니, 얘기하신 내용의 앞뒤가 안 맞는데 혹 빠뜨리신 거 있으신가요? 글을 쓸 때나 말할 때나 항상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하려고 하니 또 말의 완벽성을 추구하려고 하니 너무 힘든 거죠. 또 사물의 핵심과 본질을 파악하는 태도가 생기더군요. 지금 얘기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잘 파악이 안 되는데 혹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 당신의 얘기의 핵심은 이거군요. 상대가 한 말의 내용을 핵심을 정리해서 자꾸 말해주려는 습관이 생기더군요. 논리에 비약은 없는지 모순은 없는지 또 얘기할 때 핵심이 뭔지 파악하려는 태도 또 내 자신이 동의할 만한 만족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공격받아도 탄탄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그런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또 사물의 구조나 본질을 보려는 습관이 생기고 마치 수학자의 생각의 틀이 제 뇌에 장착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자신이 사실 더 흥미로웠어요. 아, 이런 게 교육의 힘이구나. 사람의 생각과 사고의 습관을 바꾸는 힘. 어느덧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해서 저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실 좀 지적 호기심이 많아서 모든 과목을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국교원대는 선생님과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갔었는데 선생님은 특히 그 과학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좀 물리를 좋아했었고 그런데 그래도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은 과학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국가의 교육 정책에 따라서 국영수 불패 과목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이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카이스트는 제가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강렬한 호기심에 이끌려서 그때는 카이스트 학부가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석사 과정만 있는 카이스트가 상대적으로 저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카이스트는 말씀드린 대로 그 학부 과정이 없어서 그 석사 과정 실험실도 많지 않았어요. 뭐 통계, 확률, 복소수, 해석학,
그리고 미분방정식. 특별히 끌리는 데가 없었고, 그렇지만 또 미분방정식은 왠지 좀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미분방정식을 선택하게 되었고, 논문은 특정 다항식으로 미분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는 이론을 확장한 연구였어요. 미분방정식을 푸는 여러 해법들 중에 하나의 방법론이죠. 미분방정식은 자연, 과학이나 공학, 사회과학, 경제의 동적 현상들을 설명하는 수단과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중요시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수학 공부에 대해서 이런 게 매력이구나 하고 느낀 거를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 수학에서 그 공간을 상상하고 또 무한을 상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은 N차원의 대수적이고 기하학적인 의미를 또 생각해보고 상상하는 게 좋았어요. 저는 좀 생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또 이것을 증명하는 엄격한 그 논리적인 걸 따지는 거나 또는 예외와 모순을 허용하지 않는 객관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좋았어요. 수학 전공을 하면 사물을 바라보는 직관력과 수학적 사고의 틀이 생기게 되거든요. 항상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추구하는 습관이 생기는 것도 큰 매력이었어요. 또 삶에서 수학적 사고를 적용하는 습관이 매력이었어요. 항상 나와 세상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왜라는 질문이 몸에 배이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제가 애니메이션이나 디자인 사업을 하면서 제가 많이 가졌던 질문들인데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세계 시장을 겨냥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일까? 한국인들이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제가 사춘기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들까? 또 실패한 사람들이 또 실패하기 쉬운 원인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한 그 논리적인 사고, 또 그런 사고들을, 원인을 찾는 사고들을 즐기고 있어요. 그게 아마 수학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수학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는데 칸토르의 집합론이 그때 너무 신선했고 또 복소 평면을 N차원의 복소 평면을 상상하는 거, 그리고 위상수학이라고 해서 공간의 연결성을 다루는 거, 그리고 또 N차원의 수렴, 발산 이런 것들을 또 상상해 보는 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의 기하학적인 성질이나 모양을 상상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일상의 작은 질문, 궁금증에 반응하세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나 책을 읽을 때나 쇼핑을 볼 때나 또는 TV를 볼 때나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좀 더 좋은 질문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보다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으로 옮겨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요. 그만큼 내가 성장한다는 의미죠. 또 서로의 질문에 반응해주고 질문을 존중해주는 가족 분위기가 중요해요. 모든 질문들은 다 이유가 있고 존중받아야 하거든요. 상대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실망을 하지 말고 인공지능이나 블로그나 유튜브나 지식 검색을 통해서 나에게 반응하는 사람, 또 내 생각과 공감하는 사람들과 연결을 해보세요. 이젠 초연결의 시대니까요. 내 안의 질문은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성장을 위한 몸짓이에요. 나의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탐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뭔가를 시도해 보는 게 좋아요. 끊임없이 왜 그럴까? 혹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라는 why에 대한 질문과 혹시 이렇다면 이라는 what if에 대한 질문하는 습관이 생길 거예요. 또 그 생길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의 세계가 확장되는 것을 느껴요. 어려운 수학의 난제들을 고민해보고 수학자들의 삶을 만나보세요. 요즘은 수학 교양 도서도 많고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도 수학 관련 콘텐츠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질문이 없는 게 당연해요. 그건 그 친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릴 때는 활발히 활동을 했던 수학적 DNA가 그동안 우리의 집합교육 환경, 입시 환경 때문에 억눌려 왔었죠. 진도에 방해된다고 질문하면 타박받고, 잘난 척 한다고 친구들이 눈치 주고, 엉뚱한 질문한다고 놀림받는 환경 탓이에요. 결국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모두들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되죠.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안 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특히 외국의 저명 인사들을 초빙해서 자, 이제 질문해 보세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죠. 그건 질문이 그동안 억눌렸던 환경의 희생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질문이 없는 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육 환경과 또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질문도 연습이 필요해요. 더 좋은 질문, 내 안에 작은 질문에 반응하는 연습이 중요해요. 모든 질문은 존중받아야 해요. 모든 질문은 이유가 있으니까요. 가족들 간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작고 사소한 질문에도 존중하고 격려하고 답변을 해주다 보면 그간 눌렸던 수학적 DNA가 다시 생명력을 얻어서 그간 멈추었던 나의 이성의 발달과 수학적 사고에 힘을 넣어줄 거예요. 힘을 내세요. 네, 많은 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3권의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해하는 미적분 수업이에요.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가장 어려워하고 또 미적분을 왜 해야 되는지가 가장 어려움을 만나는 그 시기에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선정하게 되었어요. 이 책은 영국 옥스퍼드대 응용수학과 교수이고 영국 수학학회 학회장을 하셨던 데이빗 애치슨 교수의 저서로서 풀지 못한 미적분은 무용하고 이해하지 못한 미적분은 공허하다 라고 표지에 적혀 있어요. 중학교 때 배운 수학이 마치 자연계나 여러 변화하는 현상들 속에 있는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 총동원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중학교 수학에서 원,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형과 사각형 넓이 구하기,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다항함수, 사인, 코사인, 지수, 로그, 무한급수, 도함수, 미적분 등 모든 단원들이 미적분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 동원되고 있어서 그간 미적분의 어려움을 느끼거나 왜 하는지 궁금한 친구들은 마치 산 높이 정상에서 숲 전체를 보는 느낌이 들 거예요. 두 번째 책은 배우고 생각하고 연결하고입니다. 미국 버클리대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의 수학 대중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박형규 교수의 저서예요. 수학이 자연계의 많은 난제를 풀기 위해 수학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할 수 있어요. 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가 더 이상 교실 안에서의 시험을 보는 공부로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수학에서의 위대한 발견은 수학적 논리의 추론이 아니라 직관과 몰입과 생각하는 힘이었다는 것을 여러 수학자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수학자들이 들어간 산업 분야마다 수학적 이론으로 한 단계 발전시킨 사례들도 볼 수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의 소양 교육이 핵심이라는 것과 바야흐로 수학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에요. 세 번째 책은 다시 수학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것은 수학이 필요한 순간이란 책으로 이미 8만 명의 대중들을 만났던 김민영 교수의 저서예요. 미국 예일대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옥스퍼드대와 퍼듀대 교수로 계셨던 분이에요. 수학은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수학적인 사고가 시작되어서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정의나 공리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그 과정을 친절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수학의 대수와 기하를 만나고 또 논리적으로 엄격한 검증 단계를 거치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거치는 것을 학생들과 질문과 대화 형식으로 수학의 세계로 여행을 시켜주는 책이에요. 수학에서 수학적 사고가 뭐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랍니다.